기량만 본다면 당연히 월드컵 가야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관건은 홍명보 감독이 뭐 이제 한국 대표팀까지 불러서 뽑아놓고도 묘하게 미드필더로 확신을 안 하는 것 같죠? 일단 플레잉 타임을 별로 주지 않고요. 평가전에서 그것부터가 좀 의아해요. 사실은 제가 들리는 얘기로 대표팀 훈련에서 카스트로프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한국 유럽파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프리미어리그 말고 분데스리가를 봐라. 늘 한국 유럽파가 가장 많이 뛰었던 이 독일 분데스리가, 올해는 홍현석이 떠나면서 한 명 줄어드나 싶었는데 옌스 카스트로프가 한국에 합류했죠. 그러면서 4명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독일 2부에서 날아오르기 시작한 김지수까지 5명의 독일에서 뛰고 있는 한국 대표급 선수들, 이들의 근황 그리고 전반기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왜 전반기 결산이냐? 분데스리가는 겨울 휴식기가 유독 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경기를 끝으로 휴식기에 돌입을 해요. 내년 1월 10일경이 되어야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 전까지 선수들은 짧은 휴가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전지훈련을 가는 팀도 있고요. 뭐 각자 다른 방식을 통해서 후반기를 준비하고 다시 모이게 됩니다. 자, 15라운드까지 치르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독일 무대에 한국 선수들 전반기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재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선수, 우리 슈퍼스타급의 센터백 김민재죠. 김민재 선수의 전반기, 아직도 온전치 못한 몸 상태라고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멘트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력이 아니고 몸 상태 이슈가 굉장히 있었던 그런 전반기라는 거, 이게 좀 아쉬워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 명문팀에서 뛰고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컵대회 포함 16경기에 뛰었습니다. 다만 그중에 선발은 절반인 8경기, 나머지 8경기는 교체로 뛰었고요. 스탯은 도움 1개가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주전이 아닌 시즌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전북에서 프로 데뷔한 뒤에 줄곧 주전이었죠. 중국, 튀르키예, 이탈리아의 나폴리, 그리고 바이에른에서도 뛰는 2시즌은 초반은 다 주전이었어요. 시즌 치르다가 혹사 후에 다치든지 혹은 혹사 후에 컨디션 저하가 오든지 해서 나중에 벤치 않는 경우는 있었지, 처음에는 거의 혹사급으로 일정을 치르는 게 김민재 패턴이었고, 바이에른에서 지난 2시즌 동안 욕은 뛰었으니까 먹는 거고 처음부터 무조건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개막할 때부터 온전치 못한 컨디션으로 시작했고, 요나탄 타와 우퍼메카노에 비해서出장 시간이 적은 이런 시즌은 김민재 선수 인생의 처음입니다. 자, 경기 중에 부상 우려가 있으면 김민재 선수가 손 들고 저 나갈게요 이렇게 교체를 요청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기 최종전은 무릎 쪽 근육에 약간의 문제를 느껴서 엔트리 제외가 됐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면서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안 뛰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김민재답지 않은 모습이죠. 사실 솔직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아파도 그냥 뛰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버린 것 같아요. 이처럼 완전 컨디션이 아니었고 출장 시간도 비교적 적었던 김민재 전반기지만 그러면서 인상적인 몇 차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기억나는 거, 시즌 초반 챔피언스리그 첼시전 기억납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이 전반기에 치른 가장 큰 빅매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날 아직 적응 중이던 요나탄 타가 선발로 나왔는데 굉장히 심하게 헤맸어요. 그래서 하프타임에 김민재로 바꿨고요. 김민재가 완전히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주면서 후방을 딱 붙였죠. 그러면서 첼시가 반격을 위해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 밀고 나왔지만 바이에른이 절대 흐름을 내주지 않고 승리를 붙였던 그런 경기가 기억나고요. 그 다음에 빅매치가 계속 열리던 11월에는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전은 이제 선발로 뛰지 못했지만 그 바로 직전 경기인 독일의 빅매치 레버쿠젠전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대0 완승을 이끄는 정말 엄청난 수비력 보여주면서 죽지 않았다. 지난 시즌 초반의 김민재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경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좀 명암이 교차했던 김민재 선수의 전반기, 후반기 과제는 어떨까요? 지난 시즌 혹사가 너무 심했다는 탓일까? 저는 이제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은 완치됐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보이는 김민재 선수의 현재 모습이고요. 지난 시즌 다들 아시다시피 아킬레스건에 생기는 염증이죠. 이걸 달고 무려 6개월이나 경기를 소화했어요. 가벼운 부상을 달고 몇 경기는 누구나 뛸 수 있죠. 팀 사정을 보면. 그렇지만 김민재처럼 부상을 달고 6개월을 뛰면서 점점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점프를 아예 못할 정도로, 뛰지도 못하고 걸어다니는 선수인데 그 선수를 경기에 투입할 정도로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혹사를 당했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 FIFPro가 세계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선수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선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3명 정도의 사례 중에 하나로 김민재가 쓰일 정도로 김민재는 국제적인 혹사의 아이콘이었던 게 지난 시즌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6개월이나 혹사를 당했는데 좀 쉬었다고 자 부상 완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몸 상태가 쫙 완벽하게 올라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파가 어느 부위에 어떤 식으로든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걸 다 털어내는 게 김민재 선수의 이번 시즌뿐 아니라 남은 선수 인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띄엄띄엄 뛰는 요즘의 이런 출장 패턴과 완전한 주전은 아닌 상황을 오히려 기회 삼아서 쉬면서 좀 몸을 올린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겨울 휴식기를 활용해서 더 회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동안에 안 좋았던 패턴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동안은 바이에른에 온 뒤에 전반기 너무 주전이어서 혹사, 후반기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욕 처먹음, 약간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전반기에 대충 쉬엄쉬엄 뛴, 후반기 컨디션 올려서 확 치고 나감. 만약에 이런 패턴이 된다면 지난 바이에른에서 김민재보다 뭐 다이어가 낫다느니, 전반기 동안 푹 쉰 다이어가 후반기에 막 하니까 다이어가 낫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한 그런 언론들이 있었잖아요. 되갚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컨디션 회복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겠죠. 전 지금도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지 경기력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현지 매체들의 어떤 평가를 뒤집으려면 그 이상을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어떻게 이번 시즌의 모습을 봐야 될까요? 바이에른에서 김민재가 제대로 못 뛰고 있자 홍명보 감독이 오히려 약간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지난 시즌에는 바이에른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그 부상 달고 있으니까 대표팀에 안 뽑은 적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뽑기만 한 게 아니고 9월, 10월, 11월 6경기 중에서 5경기에서는 풀타임, 한 경기는 선발 후 교체, 전경기 선발 출장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파트너를 맞춰보면서 김민재를 이제 어떤 3백과 어떤 4백과 어떻게 활용할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주로 이제 김민재가 중앙에 있냐, 왼쪽 스토퍼에 있냐, 3백에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갈리죠. 결국 김민재 선수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신임 당연히 확고하고요. 관건은 내년 6월 김민재의 몸 상태밖에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 사실 기량에 비해서 월드컵 운이 없는 선수입니다. 첫 번째 월드컵은 부상으로 완전 걸렀죠. 2018년. 두 번째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은 대회 중 부상으로 인해서 똑바로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컨디션의 김민재를 월드컵에서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월드컵이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몸 상태 관리가 사실 팀에서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대표팀에서도 뭔가 지원할 게 있다면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음 전반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선수 이재성 선수입니다. 이재성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랑 동갑이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이제 유럽을 떠나서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어떤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럽에 남은 최고참이자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재성일 거라고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그렇게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츠에서 컵대회 포함 22경기, 그중 18경기 선발로 뛰면서 4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스탯이 좋죠?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마인츠를 어떻게든 끌고 가고 있고요. 공격력이 빈약한 이번 시즌 마인츠에서 마무리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팀의 전력 역할로 최하위에 처져 있지만 컨퍼런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첫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어떤 위협을 잃었고요. 이재성은 그 중요한 경기였던 리그 페이지 최종전까지도 2골 관여하면서 역시 핵심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재성 선수의 후반기 과제, 이거는 뭐 이재성의 과제라기보다는 팀의 과제가 있겠죠? 이재성은 멀쩡한데 문제는 마인츠 팀입니다. 지난 시즌 주퍼였던 조나탄 부르카르트, 이 스트라이커가 이적해 나가면서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했어요. 덩달아 2선 자원, 또 3선 자원, 다른 선수들의 득점력까지 같이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 헤닉센 감독을 경질했고요. 굉장히 수비적인 우루스 피저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 뒤에 무승부는 늘어났지만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 대항전까지 병행해야 되는 체력 부담을 생각한다면 시즌 말까지 굉장히 힘든 생존 싸움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마인츠가 처한 어떤 백척간두의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만큼 이재성의 부담도 시즌 끝날 때까지 계속 커지겠죠.
대표팀에서는 현재 이재성의 기량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이고, 이재성 선수가 소속팀 마인츠에서 무형의 리더십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량과 리더십, 정말 뭐 베테랑다운 완벽한 그런 이재성의 모습 월드컵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일한 우려 출장 시간입니다. 유럽 진출 후에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내년 34입니다. 그래서 마인츠가 컨퍼런스 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막 16강도 넘어서 8강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좀 부담이죠. 결국은 월드컵 합류 즈음에 녹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잔부상을 달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기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고 좀 컨디션이 멀쩡하기를 바라는 어떤 기도메타밖에 없는 게 정명보 감독의 이재성이 보는 시선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으로 이재성과 더불어서 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선수, 팀은 하위권이지만 개인 활약상은 상당히 좋았던 선수 옌스 카스트로프입니다. 이 카스트로프는 한 줄로 요약하자면 1부에 올라오자마자 주전, 근데 포지션이 측면이 되어버린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 이적해 왔죠. 그러면서 메넨글라드바흐에서 전반기 성적은 13경기, 컵대회 포함 13경기 뛰었고 그 중에 9경기 선발로 뛰었습니다. 스탯은 한 골이 있고요. 독일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 2부 니른베르크 주전급으로 3시즌 뛰면서 이미 1부 러브콜 이끌어낼 자격을 충분히 증명했고요. 이번에 니른베르크에서 메넨글라드바흐로 오면서 분데스리가 진출을 했는데요. 뒤이어서 한국 대표를 선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데스리가가 한 명이 느는 그런 거가 났죠. 리그 개막전은 교체 출장으로 시작했는데 9월에는 선발 데뷔전 그리고 일부 리그 데뷔골까지 넣으면서 9월 이달의 선수 메넨글라드바흐 구단 9월 이달의 선수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필 그 카스트로프가 퇴장 여파로 빠졌을 때 팀이 시즌 첫 승과 두 번째 승리를 연승을 달렸어요. 그래서 그때 좀 쎄했거든요. 이거 카스트로프 없이 베스트 11 붙이는 거 아니야? 쎄했는데 웬걸 돌아오자마자 바로 갈아 끼워서 카스트로프를 넣고 세 번째 승리를 따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됐다. 이 팀의 감독이 굉장히 신임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중앙보다 측면에서 많이 뛰었다는 건데요. 원래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 본인 표현으로는 이제 8번, 독일식 표현입니다. 아흐터라고 하는데 공격형도 수비형도 아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일명 박스 투 박스 같은 느낌의 미드필더를 아흐터 8번이라고 하거든요. 본인은 8번이라고 했지만 사실 중앙 미드필더 선발 출전 딱 한 경기 했고요. 나머지는 공미 아니면 좌우 측면에서 뛰었습니다. 특히 전반기 막판 3경기에서 오른쪽 미드필더 아니면 오른쪽 윙백으로 뛰면서 아예 오른쪽 측면 자원으로 캐릭터가 굳어져 가고 있는 모습의 카스트로프인데요. 사실 미드필더로서는 분데스리가에서 뛰기엔 좀 언더사이즈예요. 180이 안 되는 키에 실제로 보면 저는 취재하면서 좀 봤잖아요. 체격이 그렇게 우람하거나 통뼈이진 않습니다. 좀 왜소한 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청소년 때는 악발 같은 경합과 파울을 불사하는 플레이로 많이 이제 상쇄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앞으로 또 포지션 또 바꿔서 중미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카스트로프의 기동력과 센스 있는 플레이를 메넨글라드바흐 팀이 윙백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카스트로프 선수의 후반기 과제 포지션이죠. 유소년 때부터 이 포지션이 확실하지 않았던 카스트로프 선수가 감독이 여기저기 써보면서 일단 주전급 재능인데 어디 쓸지 모르겠다라고 보는 그게 다 눈에 띄었거든요. 후반기에는 한 포지션 정착해서 꾸준히 뛰는 경험을 쌓는다면 그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카스트로프가 가벼운 부상으로 빠진 전반기 최종전까지 메넨글라드바흐는 막판에 3-4-2-1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트로프는 오른쪽 윙백이었던 거죠. 동계훈련을 갈 텐데 여기서 오른쪽 윙백으로서 더 조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크게 다치는 일 없이 또 퇴장 당하는 일만 없이 뛴다면 별로 걱정되지 않는 어엿한 주전 분데스리가 카스트로프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카스트로프가 상당히 소중한 선수인 건 분명해요. 지금 5대 리그, 5대 빅리그 주전급 선수가 대표팀 몇 명 있냐? 좀 너그럽게 준주전까지 포함해서 봐도 딱 5명 있습니다. 카스트로프, 이재성, 황희찬, 이강인, 권혁규 5명이 다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량만 본다면 당연히 월드컵 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근데 관건은 홍명보 감독이 이제 한국 대표팀까지 불러서 뽑아놓고도 묘하게 미드필더로 확신을 안 하는 것 같죠? 일단 플레잉 타임을 별로 주지 않고요. 평가전에서 그것부터가 좀 의아해요. 사실은 제가 들리는 얘기로 대표팀 훈련에서 카스트로프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개인 기량의 문제라기에는 분데스리가 감독들은 미쳤다고 씁니까? 활용법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대표팀 미드필더 자리에
카스트로프에 맞는 롤을 잘 주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미드필더 못지않게 보강 필요한 오른쪽 윙백에서 카스트로프가 완성도를 확 높인다면 윙백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프 선수는 포지션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대표팀 주전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선수 중에 하나고요. 사실 한국 축구 역사상 해외 출생 이주 국적자가 스포츠 국적 전환을 통해서 합류한 게 처음이잖아요. 마치 프로팀이 선수를 영입한 것 같은 보통 국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한국에 생겼습니다. 이런 호재를 100% 활용하는 거, 어떤 운영형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홍명보 감독이 보여줘야 하는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역량이죠. 다음 정우영 선수입니다. 우니온 베를린 뛰고 있고요. 이 선수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준수한 출장 시간, 여전히 아쉬운 파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출장 시간 준수해요. 일단 16경기 뛰었고요. 그중에 7경기 선발로 뛰었습니다. 1골 1도움 기록했고요. 독일에서 바이에른 뮌헨, 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 거쳐서 4번째 팀이고요. 지난 시즌 우니온에 합류해서 분데스리가만 1272분 소화하면서 지난 시즌은 준주전급 로테이션 멤버였습니다. 이번 시즌 출장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막 나쁘진 않아요. 분데스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 선수죠. 시즌 초반에 부상이 있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부상을 털어낸 뒤에는 충분히 준주전급 로테이션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파괴력이에요. 포칼에서 하브리그 팀 상대로 이른 마수고리 골을 넣어서 득점 각을 좀 찾았나? 기대해봐도 되나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후 모든 경기에서 1도움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전반기 막판에 강호 라이프치히를 잡아낼 때 도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건 있습니다. 후반기 과제 역시 공격 포인트입니다. 4년째 정우영을 따라다니고 있는 꼬리표인데요.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첫 시즌에 출장 기회가 적어도 4골, 두 번째 시즌 주전급이 되니까 5골 2도움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3골 2도움에 그치는 등 지난 4년 동안은 공격 포인트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니온 팀 자체가 공격력이 엉망이라서 정우영한테는 뭐라 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보단 늘려야 한다. 지금 캐릭터가 열심히 뛰면서 득점원한테 판 깔아주는 선수, 팀 플레이어로 좀 붙여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뛰어넘어야겠죠? 한꺼풀 더 성장한 정우영, 우리도 보고 싶을 것이고 정우영 선수 본인도 당연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잖아요. 사실 골을 잘 넣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득점왕 출신이에요. 이강인, 설영우, 이한범의 합법 병역 브로커였던 선수가 바로 정우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기대를 갖고 있고요.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표팀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의 기량은 들긴 되는데 홍명보 감독이 좀 안 쓰고 있죠. 사실 제가 참여했던 어떤 집단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한테 공개적으로 러브콜도 보냈어요. 저를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도 했는데 홍 감독은 부임 초반이었던 2024년 11월 소집돼서 아예 안 썼던 이후로는 뽑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엿한 빅리그 2선 자원이긴 한데 홍 감독은 잉글랜드 2부 자원인 배준호, 엄지성보다도 후순위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정우영 선수가 나는 윙백도 시키면 할 수 있다라고 어필하긴 했는데 이번 월드컵 참가는 현재로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가능성을 높이려면 역시나 후반기 파괴력밖에 없다. 아무리 분데스리가라고 해도 공격 포인트가 안 나오는 공격 자원을 홍 감독은 데려갈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게 현재 냉정한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부 리거 김지수입니다.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임대를 왔죠. 브렌트포드에서 왔는데요. 이 선수는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유럽 진출 후 첫 주전, 그러나 부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선수는 카이저슬라우테른에서 오자마자 잘 뛰었어요. 11경기를 뛰었고 그중에 9경기 선발이었고요. 한 골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았고 첫 번째 경기 교체 투입, 두 번째 경기부터 선발, 그때부터 쭉 선발로 완전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10월 중순에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주춤했고요. 11월 복귀했으나 곧바로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이때부터 쉬고 있습니다. 이 부상으로 U23 대표팀 이민성 호에서도 이탈했고요. 전반기 끝날 때까지 소속팀 엔트리에 복귀하는 데 실패하면서 그대로 겨울 휴식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21일날 발표된 U23 아시안컵 엔트리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과제도 건강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카이저슬라우테른 주전 3백 중에 한 자리를 맡아놓고 있는 김지수고요. 이 팀이 2 분데스리가 즉 2부에서 7위예요. 승격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후반기에 분발한다면 승격 가능한 권이긴 하고요. 최소 실점이 6위, 상당히 2부에서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그 팀의 주전 수비수다. 괜찮은 거죠. 부상을 털고 주전으로서 시즌을 마친다면 다음 시즌은 잉글랜드 1부 브렌트퍼드든 아니면 다른 임대나 이적을 가든
빅리그 1부에서 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시즌입니다. 대표팀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한번 선입했지만 안 썼죠. 그래서 아마 월드컵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선수의 관건은 A대표팀보다도 U23 대표팀입니다. 아까 말한 이민성 호에서 호흡을 맞출 기회가 몇 번 있지 않았는데 한 번을 날렸어요. 그리고 이번 U23 아시안컵을 못 나가죠. 그러면 지금 23세 대표팀의 과제가 여름에 열리는 아시안게임인데 아시안게임까지 동료들과 합을 너무 못 맞춰본단 말이에요. 동료들이 다 호흡을 맞춰놨는데 여기 김지수가 밀고 들어온다? 아무리 유럽파라고 해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선발 자체가 이제 이민성 감독의 선택에 달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이것도 본인이 달렸습니다. 2부에서 그냥 선발로 좀 뛴다가 아니고 진짜 너무 잘한다. 이 선수는 2부에서 막 베스트 센터백이다 이 정도 하면은 무조건 뽑아야죠. 이게 월드컵은 차치하고 아시안게임을 갈 수 있느냐에 굉장히 크게 걸려있고 많이들 아시죠? 아시안게임 우리나라가 유독 진심이라서 연속 우승을 하고 있고 남자축구에서 이게 이제 병역 혜택이 있으면서 유럽 대표팀 유럽파로서 꾸준히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자산이 되잖아요. 욕심이 날 거고요. 김지수 선수 이번 시즌 후반기 활약, 또 여름의 선발 여부 이런 좀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분데스리가 및 이 분데스리가에 있는 한국 선수 5명의 전반기 총 정리를 해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김민재 선수가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아쉬워서 사실 바이에른 뮌헨인데 로테이션도 잘한 거긴 하거든요. 후보 아니죠, 로테이션이잖아요. 하지만 원래가 알던 김민재보다 기량이 떨어졌다는 거지, 기량이 안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못한 건 없어요. 근데 아무튼 김민재 대신에 이재성, 카스트로프 이렇게 치고 나온 선수들이 있어줘서 독일 무대를 보는 게 전반기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후반기 더욱 재밌을 수 있도록 더욱 성장하고 더욱 활약하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모습 기대해봅니다.